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야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야당의 장외 서명 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김건희 여사의 현지 활동 등을 놓고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김봉현 전 회장의 행적이 나흘째 묘연합니다.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김 전 회장의 밀항 가능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한미와 한일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G20 정상회의 비즈니스 서밋인 B20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합니다. 미중 간 다양한 현안 속에 북핵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피의자 소환에 나섭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도 속속 합류할 예정인 가운데 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첫 현지 적응 훈련에 나섭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3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확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우세종인 BA.5 변이에 대응하는 화이자 이가 개량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동남아 순방 나흘째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비즈니스 서밋 B20의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예정돼 있는데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서 G20 정상회의 일정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G20 정상회의 공식 개막은 내일인데요. 그에 앞서 먼저 오늘 B20이 먼저 이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 이 B20에서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주제는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을 주제로 민간 주도 공급 혁신을 강조하면서 그 해법으로 디지털 전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G20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아세안 경제 협력 구상도 발표합니다. 그동안 베트남에 집중된 경제 협력을 모든 아세안 국가로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G20에서 가장 시선이 쏠리는 행사는 오늘 오후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면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양국 간 경제와 안보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내일 G20 개막에서 윤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처음 만나게 되는데 내일이 동남아 순방 마지막 날인 만큼 오늘 또는 내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순방 전 한중 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그제 브리핑에서는 계속 지켜봐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제 캄보디아에서는 주요국 회담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특히 한미일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대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캄보디아에서 주요국 정상회의가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미일에 이어서 한미, 한미일, 또 한일까지 계속되는 회담이 짧으면 15분, 길게는 50분씩 이어졌는데요. 이 가운데 한미일 3국 정상은 회담 이후 푸놈펜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을 강조하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의 뜻을 모으고 경제 안보 대화체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사일 정보는 한미가 실시간으로 공유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따라 상호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졌던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먼저 포착한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지만 정작 우리가 얻을 건 많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명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비판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앞서 윤 대통령 발언에 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표현은 일반론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일본처럼 중국 견제에 적극적인 동조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취재 제한 관련 문제도 논란인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먼저 김건희 여사는 캄보디아에서 배우자 프로그램에 이틀 연속 참여하지 않고 대신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현지 소년을 찾아가서 격려했습니다. 먼저 순방 첫날 의료봉사를 하는 의료원을 방문했다가 심장 질환에 뇌수술까지 받은 소년이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갔는데요. 순방 사흘째에도 소년의 치유 방안을 찾기 위해 의료원을 다시 찾아 상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김 여사가 소년을 안고 있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후원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이 소식을 들은 김 여사가 희망을 주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도 알렸습니다. 이와 달리 이번 순방 취재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막아 시작부터 논란이었는데 어제는 한일 회담에 기자단 취재를 허용하지 않고 대통령실 전속 기사만 촬영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일정이 공개된 양자 회담을 전속 기사만 찍게 한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우리 측이 결정한 게 아니라 양국이 합의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김 여사 일정도 모두 취재를 제한한 채 전속 기사의 사진과 영상만 사후에 편집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자단이 취재 제한을 납득할 수 없다며 동행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대통령실은 모든 걸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 뒤에 이루어지는 데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대북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연쇄회동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캄보디아를 떠나 발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보좌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세 나라에 잘 조율된 대응이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안보, 경제, 외교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집중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실무자들이 논의할 공간을 남겨놔야 한다며 자세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The three leaders did coordinate on a joint response in the event that there would be a seventh nuclear test by the DPRK, and they tasked their teams to work out.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 성명은 전례가 없는 깊이와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을 주요 이슈로 다루면서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나눌 의제에 대해서도 한일 정상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also an opportunity for him bilaterally with each of the two leaders to be able to consult on his meeting with President Xi tomorrow.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첫 대면 만남을 최대한 이용하길 원한다며 두세 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담을 예상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겠다면서도 타이완 해협 문제만큼은 양보가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회담이 끝난 뒤 공동 성명은 없을 거란 점도 미리 못을 박았습니다. CNN은 이번 회담에서 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걸려 있어 비중이 크지만
성과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거듭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맞서면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회동에서 여야가 또 각자 입장차만 확인을 한 거죠? 네, 일단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만나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1시간 가까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은 물론 경찰 수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지만 여당은 정쟁만 유발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할 것이라고 맞서면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그런 증언과 자료가 결국은 향후 경찰 또는 향후 특검의 실제 수사의 자료를 쓰일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이죠.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와 운영이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렸고, 앞서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3선 의상 의원들을 만났는데 중진 의원 대부분이 국정조사 반대 의견에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오늘도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 운동으로 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최근 언론 인터뷰 내용을 두고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고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최근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라는 이 장관 인터뷰 내용을 두고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장관 사퇴 요구하는 게 폼나게 하려고 또는 우리 장관이 체면 유지하게 해주려고 지금 사퇴하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단어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그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게 발언의 진위에 대해 말해달라면서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부터가 중요하다면서 야당의 공사를 차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진위가 뭔지 꼭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화될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네.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 순방 전용기에 MBC 취재진 탑승이 거부된 것과 관련해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좋게 생각하자라고 말해서 야당 측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프레임으로 있어요. 자꾸 공격하시지 우리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오신 수석님께서 지금 협박하십니까? 뭐 합시다? 반말하십니까? 내일 정진상 이재명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검찰 소환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죠. 네, 우선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서 민주당사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 탄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과도하고 가혹한 수사, 인권이 유린되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철저히 봉쇄되는 그러한 검찰에 대해서 검찰총장께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의혹을 막기 위해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면서 대장동 검은 돈의 종착지엔 이 대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감옥에 안 가겠다고 당 전체를 자신과 꽁꽁 묶어서 버틴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재명과 함께 자멸할 것이냐, 국민정당의 길을 갈 것이냐, 이제 민주당이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거센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도 용산경찰서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엔 피의자 소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나설 방침인데 혐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피의자 소환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요. 이번 주부터 부를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수본이 입건한 피의자는 모두 7명입니다. 특수본은 이 가운데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복과장을 이번 주에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정복과장은 헬로윈 관련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이번 주에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또 다른 피의자인 용산서 전 정보계장이 숨지는 등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 가운데 특수본이 일선 직원들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수본은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이어 오늘은 용산경찰서 상황실과 정복과 직원,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결국 소방공무원들이 경찰에 고발했죠. 고발장에 어떤 혐의가 적시됐습니까? 네, 오늘 오전 소방공무원 노조는 특수본을 직접 찾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입니다. 국가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예방대응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겁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도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비를 해야 했는데 지휘관리 책임을 저버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희생자가 158명 발생하는 등 35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본은 행안부 장관이 고위공직자인 만큼 공수처로 사건을 보낼지 논의한다면서도 혐의가 인정되려면 법령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으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FTX발 가상화폐 위기가 다른 거래소로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파장이 연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인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린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인 30살 갑부 샘 뱅크먼 프리드. 블룸버그 통신은 FTX의 파산 신청 일주 전까지만 해도 160억 달러, 약 21조 원의 코인 제왕의 재산이 이제 영원이라며 테크 버블의 왕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채권자가 10만 명이 넘고 회사 부채가 66조 원에 이르고 계열사 130여 곳이 파산 신청을 한 가상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입니다. 천문학적인 부채의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외신에 따르면 FTX는 고객돈 100억 달러쯤을 부실의 진원지인 계열사에 지원했다가 큰 손실을 받고 이 중 10억 달러쯤은 증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8,700억 원가량은 해킹 가능성이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이고 고객 자금 일부를 프리드가 착복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It is going to be something like a Lehman Brothers because FTX.com just didn't have individual investors as their clients. 비트코인 가격이 16,000달러로 급락한 가운데 FTX발 가상화폐 위기가 다른 거래소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글로벌 15위권의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이 발행한 코인 크로노스가 24시간 전 대비 20%대 급락했습니다. 크립토닷컴은 급락과 관련해서
32만 개의 이더리움을 게이트 IO 거래소 계좌로 실수로 송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거래소끼리 서로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This is not going to be the last bankruptcy, the last insolvency in the crypto ecosystem. Unfortunately, other companies are likely going to be impacted by the collapse of FTX. 미 법무부와 증권위원회가 FTX 사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 당국도 FTX와 자회사 등의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람,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잠적한 상태죠. 검찰은 권 대표와 동업했던 티켓몬스터 창업자인 신현성 씨가 루나 사태의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 씨가 특정 기간에 루나로 인해 거둔 수익이 1,400억 원이나 되는 걸로 의심되기 때문인데요. 신 씨는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한동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이너스 99.99%, 시가총액 52조 원 증발, 피해자 28만 명,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입니다. 창업자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는 해외에서 잠적한 상태. 그런데 권 대표와 동업했던 유명 벤처 사업가 신현성 씨가 루나를 팔아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 씨는 보유 중이던 루나를 지난 5월 폭락 전 특정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판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거둔 차익은 확인된 것만 1,400억 원입니다. 신 씨가 루나를 보유하게 된 경위에도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루나가 출시된 건 2019년 7월. 신 씨는 그 이전에 사전 발행된 루나를 가지고 있다가 고점에서 매도했습니다. 사전 발행은 암호화폐 안내서 격인 백서에 기록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유일하게 신뢰하는 문서인데 거기에 있는 정보가 고의적으로 틀리게 기재가 됐다. 실제 발행량이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알려졌다라고 하면은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속인 셈이 되는 거죠. 검찰은 루나를 증권의 일종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데 발행량 같은 중요 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면 사기적 부정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신 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신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소환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루나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을 사고 파는 이른바 자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 씨가 이 같은 시세 조종에 개입했는지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신 씨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과 김기동 전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루나 폭락 사태 수사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신현성 씨. 소셜 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를 성공으로 이끈 청년 벤처의 상징입니다. 루나 피해자의 상당수는 신 씨를 믿고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검찰은 신 씨가 권도영 대표와 만들겠다고 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조차도 실체가 불분명한 사기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지원 기자입니다. 소셜 커머스 기업 티켓몬스터로 큰 성공을 거둔 신현성 씨는 테라폼랩스 설립 초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스타 벤처기업가입니다. 저희 테라는 고객들이 이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쓸 수 있는 어떤 코인을 만들자. 이제 티몬, 배달의 민족 등등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유통이 될 거고 이제 동남아에서도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토큰이 될 겁니다. 신 씨는 지난 2020년부터 테라폼랩스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폭락 2주 전까지 관련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인터넷에서 해당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 이미지는 루나의 흥행 요인이었고 투자자들이 폭락은 없을 거라고 믿은 이유였습니다.
테라 이걸 UST를 만든 사람이 뭐 팀원 대표다 뭐 이런 식의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재력이면 그래도 망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상한 거는 아니겠다 싶어서. 신 씨는 또 자신이 출시한 간편 결제 시스템 차이페이가 권도영 대표의 루나 생태계와 결합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해 쉽고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데 정작 사업은 시작도 못했고 차이페이의 고객 정보만 다른 회사인 테라폼랩스로 유출됐습니다. 여기에 회사 돈까지 무리하게 끌었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차이가 마케팅으로 돈을 엄청 썼어요. 근데 처음 차이를 만들 때부터 분리된 독립법인으로 만들어놨었어요. 프로모션 집행 단위가 100억 단위였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 돈이 어디를 갔을까를.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앞두고 신 씨는 최근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티켓몬스터의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하는 등 경영 일선에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지난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행방이 지금 나흘째 묘연합니다. 이미 해외로 밀항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양경찰과 군 당국이 해상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밀항 가능성,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라임 자산 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잖아요. 김봉현 전 회장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그 기억을 반추하면 2019년 그 7월경에 소위 그 라임 사태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피해액이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했고 피해자 수도 무려 4천 명이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 라임이 그 펀드 운영 자체를 불안전 판매를 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거의 그 사기성 판매를 한 것입니다. 제대로 투자도 하지 않고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이익 같은 경우는 결국 다른 곳에 돌려막기로 결국은 허위 정보를 얘기를 해서 이와 같은 1조 6천억 원의 피해가 생겼고요. 이제 관련돼서 이것에 이제 그 투자금이 유치됐던 스타모빌리티의 예를 들면 수백억 원을 이 김봉현 씨가 횡령을 하고 또 그 수원 여객에 관련된 300억 원 이상의 또 횡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이 상황에서 5개월 동안 또 도주를 했었죠. 그래서 심지어 그 부산 쪽에 밀항을 시도하려고 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서울의 그 성북구 한 빌라에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당시에 이 도피 자금으로 추정이 되는데 무려 그 60억 원을 5만 원짜리로 그 여행용 가방 3개에 나누어서 끌고 다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당히 더 놀라운 발언이 이 돈을 이게 그 120kg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가방에 항상 소지하고 휴대하고 다니느라고 허리가 다쳤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상당히 그 화이트 칼라 범죄의 가장 비판적 상징적 인물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합니다. 60억이면 120kg이면 됩니까, 그게? 네, 그 정도로 지금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도주 후에 공개 수배 내렸고 현재까지 나흘째인데 검찰 영장에 밀항 사전 모의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나흘 정도 지났으면 밀항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뭐 밀항 시도 중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추정도 해봤습니다. 즉 이 도주를 한 그 시점이 바로 그 1심
소위 말해서 검찰의 최종 구형 직전 1시간 반이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미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브로커의 그 존재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도와주는 조력자도 있어야 되고 금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검찰이 이른바 그 대포폰의 일정한 정황을 좀 파악을 했던 것 같고요. 또 그 과거에 같이 그 수감했던 이른바 관련자로 하여금 밀항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이런 진술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밀항은 분명히 시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바로 지금 계획에 의해서 이미 국내를 떠났다고 한다면 그것도 벌써 밀항을 시도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1시간 전에 그 밀항이라고 하는 것을 착수를 한 것을 보면 그런 밀항에 관한 일정한 그림과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제 개인적 추정입니다만 일단 아직까지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는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3일뿐이 안 됐고 주로 그 밀항하는 그 루트 자체가 동해보다는 서해입니다. 그런데 서해에서 당일 계속 그 기상 여건이 그 좋지 않았던 것을 봐서는 어느 지점에서 일단 잠정 이렇게 숨어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해경과 또는 군의 이 압박 경계가 조금 흐트러지고 나서 사실은 이제 밀항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크게 보게 되면 밀항이 그 3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동해에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동해에서 예를 들면 속초나 강릉이나 그쪽에서 보게 되면 경상도까지만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이 선박으로 이렇게 포착이 되거든요. 또 경상도에 있는 그 소형 빠른 속도의 그 선박들은 거기까지만 가지, 이쪽 그 서해까지 오는 데는 상당히 또 식별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부담감을 갖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제일 많이 밀항의 루트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서해에서 중국으로 가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좀 추정을 하는데요. 물론 이것도 결국은 밀항 브로커가 중국에서 다 접촉이 이루어져야 결국은 이제 그 착수가 되는 이런 형태인 거죠. 대표적으로 사실은 그 조이팔 사건이라고 그 기억을 하시죠? 그때에도 사실은 그 서해에서 중국으로 밀항 브로커에 의해서 결국은 성공을 했었죠. 당시 뭐 정보가 있긴 했습니다만 해경이 사실 그걸 놓쳤던 뭐 그런 사례인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 추정으로 지금 시기를 좀 조율하면서 어느 지역에 일단 숨어 있는 이런 형태, 그리고 좀 잠잠해지면 중국 쪽으로 바로 밀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일단 밀항 가능성이 낮게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현재 밀항의 시점에서는 가능성은 낮다. 네. 그런데 뭐 앞서 조이팔 씨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는 밀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지금도 밀항이 가능한 겁니까? 결국은 이제 그 돈과 정보와 지원해주는 인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가능하죠.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 김봉현 씨 같은 경우에 수년 전에 예를 들면 자신의 측근이 이 마카오에서 검거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심지어 그 중국 기업의 이른바 그 전세기를 빌려서 그 조력자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도피시켰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그 몇 년 전에 그 있었던 것이라고 이제 본다면 뭐 지금이라고 그 밀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그 브로커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확보해야 되고요. 또 그 해당 당사국, 중국이라 본다면 중국의 이 밀항 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그쪽의 브로커도 함께 존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봉현 씨가 밀항을 이렇게 시도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 보석이 허가됐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혐의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또 3년 전에도 5개월 정도 잠적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얼마든 그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석이 허가가 됐습니까? 그 부분 자체가 이제 뭐 상당히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으로 그 보게 되면 이른바 그 임의적 보석 사유에 해당이 되면, 물론 이제 필요적 보석에 예를 들면 특별한 경우에는 보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무기징역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분명히 이 그 혐의 자체는 무기징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 사유에는 빠져 있죠. 그런데 임의적으로 여러 가지 그 판사의 재량적 판단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을 하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그 원칙에 기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뭐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보석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보다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밀항과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현재 요 몇 개월 사이에 9월부터 검찰이 계속 법원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심지어 이 건 이외에 지금 그 횡령과 이 건 이외에 다른 별건의 죄명으로 구속영장 청구도 지도를 벌써 2번씩이나 했었죠. 그런데 그것조차 사실은 보석의 취지가 물각되면 안 된다. 또 방어권 그 보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때 출석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을 했고 더 핵심적인 것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밀항의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해서 통신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한번 밀항에 관한 지금 무슨 얘기들을 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조차 사실 불필요하다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과연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이 담당 변호사와 이런 영장 기각을 했던 판사가 예를 들면 고등학교 동문이다. 그리고 2012년도에 중앙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래서 이른바 전관예우가 작동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그 비평적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우리나라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CCTV 등을 통해서 이제 찾고 있을 텐데요. 만약에 밀항을 했다면 그 인터폴이라든지 국제 공조를 통해서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결국 이제 이 횡령 가액 자체가 그 상당 액수에 속하기 때문에 이른바 인터폴의 그 적색 수배의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여러 경찰기관, 수사기관이 이른바 그 임의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구인 것이지 꼭 강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자국에 예를 들면 다른 형사 사건보다는 우선순위에서 훨씬 뒤로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단서와 구체적으로 다른 건으로 그 나라에서 검거가 되지 않는 한 실제적으로 당사자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검거해서 데려오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반면 이제 뭐 비슷한 우리가 사례로 그 필리핀에서 한국의 필리핀 데스크가 이제 한국 코리안 데스크가 있어서 한국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해서 사실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검거해서 송환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그런 경우는 당사자 나라의 형사적 형벌권 또 추적권을 적극적으로 한국과 공유한 사례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라임의 몸통으로 전해진 김봉현 전 회장, 일단 도주한 상황이고 나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세 차례나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된 사유가 석연치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들여다볼 게 많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확진자 수로는 세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우세종인 BA.5 변이에 대응하는 화이자 2가 개량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인구 대비로 보면 세계 최다라고요? 네, 먼저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 3,765명으로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9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13명으로 48일 만에 400명대로 올라섰고 숨진 사람은 44명입니다.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 인구 대비 확진자 수도 세계 최다로 나타났습니다. 아워월드인 데이터를 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한국은 100만 명당 확진자가 981명으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국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7차 재유행이 본격화하는데도 개량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해서 고위험군인 60대 이상도 10%대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독감은 연평균 사망자가 210명인데 예방접종률이 77%고 코로나19로는 올해만 100배 많은 2만 4천여 명이 숨졌는데도 백신 접종률이 낮은 건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접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국내 우세종인 BA.5 맞춤형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하는 만큼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능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전국 모든 고3 학급과 수능 시험장이 될 학교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고 확진 학생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도 추가로 확보해 12,000여 명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전국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가 시작됐습니다. 문제지와 답안지를 실은 운송 차량은 경찰 경호를 받으며 전국 84개 시험지구로 이동하며 문제지와 답안지는 16일까지 별도 장소에 보관되다가 수능 당일 아침에 각 시험장으로 운반됩니다. 수능일에는 입시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나겠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 출발한 벤투호가 결전지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해외파 선수들도 속속 카타르로 집결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지은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벤투호 카타르에 도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두 번째 원정 16강에 도전하는 벤투호가 드디어 결전지에 입성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5분 항공편으로 출발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쯤 도착했는데요. 유럽파를 제외한 선수들과 예비 멤버 오형규가 함께했습니다. 대표팀은 호텔로 이동해 여장을 풀었습니다. 엔트리가 26명으로 늘어난 이번 월드컵, 장비 규모도 역대 최대입니다. 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훈련 장비와 의료 장비, 조리 도구 등 모두 3톤을 공수했습니다. 벤투호는 첫날인 오늘도 훈련을 이어갑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에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벤투 감독은 장거리 비행으로 피곤한 상태고 해외파는 직전까지 경기를 치르기도 한 만큼 오늘 훈련은 보통 때와 다르게 하고 선수들의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파 선수들도 카타르로 향하고 있는 거죠? 네, 먼저 극적 승선에 성공한 이강인 그리고 황희찬, 앞서 황의조가 차례로 카타르에 입성했습니다. 황인범과 김민재는 각각 오늘 오후와 밤에 도착합니다. 분데스리가에서 월드컵 직전까지 경기를 뛰며 감각을 점검한 이재성과 작은 정우영 선수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손흥민이 16일 카타르에 도착하면 벤투호는 완성체가 됩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 역대 월드컵을 빛낸 7번으로 뽑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월드컵 D-7을 맞아 대표적인 등번호 7번 선수들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벤투호의 캡틴 손흥민도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사진에 있는 다른 선수들을 보면 데이비드 베컴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슈바인슈타이거, 케빈 더 브라위너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브라질과 러시아 대회에 이은 손흥민의 세 번째 월드컵입니다. 손흥민은 본선 무대에서 통산 3골을 기록해 박지성, 안정환과 함께 한국 선수 월드컵 최다골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골을 추가한다면 최다골 1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2 카타르 월드컵. 이전 월드컵과는 여러모로 다른 점이 있는데요. 먼저 카타르는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만큼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으니까요.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마시는 맥주 한 잔, 생각만 해도 시원하죠. 하지만 이번 월드컵 경기장 관중석에서는 음주를 즐길 수 없습니다. 카타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게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음주가 아예 금지된 건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팬 전용 구역에서 정해진 시간에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또 특이한 건 월드컵 응원단을 위해 술 깨는 구역을 설치한 건데요. 이 구역에 들어온 사람은 정신이 맑아진 뒤에 경고를 받고 풀려날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는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국가죠. 남녀가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는 행위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포옹이나 키스 등의 스킨십은 하면 안 되고요. 또 노출이 심한 옷도 피해야 합니다. 겨울에 월드컵이 열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카타르의 한여름 체감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더운 11월 말로 기간을 조정한 겁니다. 카타르 겨울의 평균 기온은
24도에서 26도 정도인데 우리나라 초여름과 비슷합니다. 단 겨울이어도 카타르의 11월 최고 기온이 30도씨까지 오릅니다. 카타르 경기장의 냉방 장치를 총괄한 담당자는 축구장에서 경기를 관전하는 관중이 1시간에 70g 정도의 땀을 흘리고 노트북 2대 분량의 열을 쏟아낸다고 말했는데요. 그런 만큼 냉방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친환경 에어컨을 설치해서 내부 온도를 20도까지 낮추고 관중석의 각 구역마다 별도의 냉방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경기장이 하나의 거대한 냉방 장치가 돼서 날씨와 관계없이 경기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이색적이죠. 중동 특유의 문화와 날씨로 이전의 월드컵과는 색다른 모습이 기대되는 카타르 월드컵. 이번 월드컵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5개 도시의 8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32개 나라 대표 선수들이 펼칠 멋진 활약을 응원합니다. 서울은 비교적 맑은 날씨를 되찾았지만 한낮에도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도심공원의 나뭇가지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3.6도, 체감온도는 12도 정도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3도, 광주와 대구 5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대관령 영하 2도, 철원 영하 1도 등으로 일부 내륙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5도, 광주와 대구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예정돼 있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보이며 입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도 여야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또 야당의 장외 서명전, 또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김건희 여사의 현지 활동을 놓고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